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경수 법정구속 법원 판결에서 보듯 부정선거로 탄생해 정통성마저 의심받는 정권입니다. 이재명 차장. 예. 아니, 오세훈 전 시장이 지금 대통령의 영린, 특히 임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임기를 언급했다. 그럼 뭐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9일날 제주도에서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제 임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거기에 이제 거의 공범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되고 있으니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대통령의 영린이라보다는 민심의 영린이겠죠. 여태까지 대통령의 임기를, 그러니까 대선 불복 프레임을 갖춰준 순간에 굉장히 민심이 역풍맞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드루킹 사건 판결 이후에도 계속 한국당은 이제 대선 불복이 아니다 이렇게 거리를 둬왔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바로 그 점에서 대통령 임기를 언급하면서 어떤 불복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오히려 역풍 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임기를 못 채울 것에 대비해서 대체 주자를 마련해야 한다. 즉 말하면 자신이, 오세훈 전 시장 자신이 그 대체 주자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황교안 전 총리를 건너뛰고 아예 대통령과 자신을 대립각에 세워놓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아마 선거운동을 보니까 네. 본인한테 상당히 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리한 상황. 지금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앞서 나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오버를 하신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본인과 황교안 전 총리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다 보면 이게 상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각을 세워서 뭔가 좀 당원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수로 해서 좀 제가 볼 때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참 자유한국당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조그마한 걸 보고 지금 굉장히 크게 해석하려고 하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의 뭐 마음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탄핵을 당했고 또 선거를 이제 했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비판적 시각은 이해가 가지만 네. 그러나 상황을 보면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뭔가 쌓아가도 모자랄 판에 네. 조그마한 걸 보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게 또 민심에 대한 또 영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보면 조금 당이 이제 좀 살아날만 하니까 또 이렇게 지금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참 자유한국당이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복에 해당되나요? 뭐 그런 게 하나에 속할 수가 있겠죠. 네. 야당복. 계속 머리에 맴도네요, 그 얘기가.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임기 발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요. 또다시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태우 전 수사관입니다.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은 어제 2차 추가 폭로에 나서면서 청와대의 도덕성과 김경수 지사를 모두 언급했습니다. 수사 사항을 불법으로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입니다.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텔레그램 방에 올리면서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 반원 4명에게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금 내일 검찰 소환 예정이에요. 근데 검찰 조사 중인데 수사 중에 왜 이렇게 계속 또 폭로를 하는 겁니까? 본인의 오늘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네.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 이 부분이 이제 비위나 불법성이 있는지를 수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내가 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하. 청와대에서도 이거를 나한테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서 드루킹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네. 했는데요. 글쎄 저 알아보라는 게 과연 어디를 알아보고 어떤 내용까지 알아보라고 했는지가 네. 과연 이게 불법적이고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가 관건이 되겠죠. 네. 양쪽의 입장이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요,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드루킹 특검이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김태우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이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일단 안 되는 건가요? 뭐
무리는 좀 있죠. 왜냐하면 아, 그래요? 특검은 사실은 정치적 독립성, 수사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왜냐하면 검찰 수사 상황도 만약에 청와대에서 확인하려고 했다면 그건 사실은 검찰이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검찰보다 조금 더 독립적이어야 되는 이제 특검 수사를 상황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청와대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또 하나 이 수사 자체가 어떤 뭐 개인적 비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김경수 수사의 대선 과정에서 문제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뭐 아주 잘못하게 되면 뭐 불똥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진짜 알아버려야 됐다는 것이 맞다고 하게 되면 그럼 청와대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인걸 전 특검반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는 아직까지 뭐 이것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김태우 수사관이 이인걸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13분 만에 이 내용이 확인돼서 보고가 올라갔다. 그렇다면 뭔가 즉각적으로 특검팀 내부의 사람이 전달을 해주거나 청와대 보고를 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청와대의 수사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뭐 그 얘기도 이제 일단은 저 얘기는 김태우 전 수사관 말이 이제 100% 맞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만약에 지시하고 13분 만에 검찰 출신 특검을 한 사람이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 그러면 그건 지금 진짜 특검 쪽에 예를 들면 그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외부 인력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들도 특검을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검찰 파견 인력들 중에 한 사람이 검찰 출신 특검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김태호 전 수사관의 말이 맞다고 하면요. 네. 자, 김경수 지사의 구속, 야당의 공격,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 청와대를 향한 악재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지금 이재명 차장 오른 걸로 나왔죠. 50%대를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11월 3주, 11월 셋째 주에 52%를 찍은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하다가 네. 과반수이 무너졌다가 거의 이제 11주 만에 한 3달 만에 50%를 회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정 여론도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반등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인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북한 비핵화 국면이 뉴스의 중심에 서면 그만큼 문정부는 유리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경제 문제가 많이 붙이고 외교 문제가 많이 부각되면 그만큼 이제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야당복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제 호재에도 불구하고 네. 야당이 그걸 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50%대를 확보를 했는데 하나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서울에서 이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히 올랐어요. 그런 반면에 되레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정부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그 힘을 기울이는 게 동진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동진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부산과 울산, 경남 예전에는 아마 자유한국당에 거의 뭐 텃밭이나 맞음 없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을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민주당지로 바꾸겠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 성공을 했죠. 이 지역의 광역단체장들 다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여기에 뭐 다음 총선에서 좀 더 이제 어떤 압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 울산 이쪽 지역이 중요한 그 경제벨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북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지지율은 사실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아마 문정부로서도 굉장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의 이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요. 하락은 했지만 통계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오차범위 한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당대회 후보들이 모두 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후보, 김진태 후보 둘만 갖고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김병현 박사님. 네. 지금 주말 동안에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바빠졌던 이유가 보세요. 6명,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을 포함한 6명이 보이콧을 하면 네. 두 분 갖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데 그럼 그게 전당대회입니까? 추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인 우세를 좀 달리고 있다는 예.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남는 후보가 김진태 후보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국당이 컨벤션 효과를 사실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H2라고 불리던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방금 만드신 말 아니에요? 이제 이유가 말이네. 처음 듣는데? H2라고 불리는 예.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게 되면 한국당 전대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전당대회 날짜를 또 연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일, 28일이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스티븐 비건의 표정을 보더라도 뭔가 결과가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다. 여기서 상응하는 조치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완화시키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되겠는데 개성공단이 됐든 금강산강이 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이 될지 뭔가 앞으로 대북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게 될 건데 예. 2주를 연기하고 3주를 연기했는데 그때 더 큰 뉴스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김정은 뭐 답방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연기한다?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금만 더 뒤로 미루게 되면 4월 달에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27일이 전당대회지만 실질적인 선거는 23, 24일에 모바일 다 끝나거든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후보들이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고심이 좀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후보 등록 마감이 다가왔는데 지금 서로 팽팽해요. 홍준표, 오세훈 등등 6명은 내일까지 등록 안 하겠다. 한국당 선관위 김희정 우리 돌직구쇼 멤버 김희정 장관이 선감위원이잖아요. 곧 그대로 27일로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측이 입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이게 뭐 먼 다음 주도 아니고 내일이잖아요. 내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진애 앵커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선관위가 긴급 회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선수로 뛰는 사람들이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뛰지 않겠다고 그래서 대회가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 웃긴 대회가 되는 거거든요. 웃긴 거다. 예, 그래서 이른바 동네 축구도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는 거죠, 뭐. 또 뭐 날짜를 갑자기 이제 날짜가 발표되고 나서 홍준표 후보와 그쪽의 후보들이 보였던 반응.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하더니 이번엔 또 뭐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예.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예. 라고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날짜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분들이 잡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1월 초에 발표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미 12월 달부터 북미 정상회담 아마 2월 말쯤에 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던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짱 좋게 잡아놓고 이제 와서 그 트럼프 대통령 흉보고 문재인 정부 탓하고 이제 더 나가서 나 이날이면 전당대 등록 안 해. 라고 나가는 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예. 대회 날짜 잡히고 경기 방식 잡혔으면 선수는 열심히 뛰는 게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날짜 아니다. 이래서 그 대회를 거부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동네 조기축구 대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조기축구도 정해지면 축구 뛴다. 그럼요. 예. 박정아 대변인. 이게 보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한국당 선관위가 특정 후보.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빠져보려고 하는 명분을 찾으려는 듯한 느낌이어서 안타깝게도 이게 자유한국당이 좀 잘 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오랜만에 좀 전에 김진태 의원 제대로 얘기했던데 지금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빨리 체제를 정비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야 될 텐데 그 리더십마저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찌질이들 연합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전에 박용진 의원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1월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그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한다고 어나운스를 이미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1월 중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선관위는 1월 20일 이후에 세부 일정 잡고 그다음에 또 비대위원장은 누구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사무처에서는 조직책 선정한다고 그런 거 하고 있었으면서 아무도 사이렌 한번 울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와서 사실은 대부분 판세가 정리되는 듯하니까 어떻게 명분을 잡아서라도 빠져나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밖에 일반인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내일인데 안 하면 글쎄요. 저는 이렇게 해서 2주가 연기됐든 아니면 한 달이 연기됐든 결과가 크게 바뀔까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병민 박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전당대 금년이 다 가도록 못 치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국세청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110억 원을 압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지금 지탄하고 있는 것처럼 양진호 회장이 경영권에 다시 복귀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뿐만 아니라 좀 더 재단을 찾아내서 다시는 양진호 회장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빨리 국세청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재판 과정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재산 압류가 지금 한 110억 정도 양진호 회장의 재산이 지금 압류가 된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왜 압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보시면 양진호 회장이 어떤 식으로 돈을 빼돌렸냐면요. 계열사를 팝니다. 계열사를 팔아요. 네, 계열사를 팔고 이 돈을 회사의 그 개인 직원 명의로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세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세탁을 해서 자신한테 보내라라고 해서 회사를 판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빼돌립니다. 자신으로 빼돌리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회사 공금으로 미술품과 명품도 사들였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런 보도 해드렸잖아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1시간도 안 돼서 수천만 원을 썼다. 예. 아마 이런 돈이 전부 이 회사 돈으로 공금을 횡령해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횡령을 할 때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 IT 쪽이다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쓰지도 않은 연구개발비나 아니면 쓴 연구개발비를 부풀려가지고 없는 항목을 만들거나 부풀려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양진호 회장의 이번에 압류된 재산 중에 분당 자택. 이 분당 자택을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채널A가 분당 자택을 지난번에 취재하면서 분당 자택에 지금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분까지도 취재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했죠.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양진호 회장이 했던 일은 지금 살고 있는 부인과 30대 여성이죠. 지금 살고 있는 아주 어린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일이었는데 그 부인이 현재 저 분당 자택에 살고 있는데 저 부인이 현재 양진호 회장의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양진호 회장과 직원이었는데 결혼 전부터도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내연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결국엔 두 사람이 이제 양진호 회장이 그 감옥에 가기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회사의 부사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사장으로. 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양진호 회장에게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직원들을 오히려 자르고 그다음에 회사에다가도 그 양진호 회장의 친구와 함께 너네 계속 이런 양진호 회장이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협박을 계속하는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저 젊은 여성이 바로 저때 당시에는 양 회장과 내연 관계에 있었고 지금은 혼인신고를 해서 부인이 된 그런 사이인데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변호사님. 일단은 분당 자택 같은 경우도 살고 있어요. 지금 부인이. 근데 국세청이 압류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바로 저 자택에서 나와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경매 절차를 거치는 거죠. 압류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에 대한 탈세 금액이 확정이 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양진호 회장이 그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압류 절차는 풀어지게 되는데 만약 현금이 없어서 돈을 못 내고 있을 경우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 공매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가 넘기게 돼서 누군가 새로운 소유자가 양진호 회장의 자택을 경매받아 사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살고 있던 거주자들에게 명도성을 통해서 나가라 해서 집을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예. 당장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양진호 회장이 이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어쨌든 국세청이 볼모로 잡은 거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양진호 회장이 그런데 살인 청부를 했다라는 혐의와 관련돼서 완광이 이 혐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좀 전에 맞섰던 이 6인의 보이콧 그리고 배방 논란 거기에 더하지 않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들 이른바 망언들이 자유한국당의 특정 의원들에게 나와서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리고 누가 했길래 아니 이 세 분은 어쩌다가 5.18 유공자에 대해서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부적절하죠. 자유한국당 소송이지만 제가 한국당이 이제 가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지난 주말부터 이제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은 한국당이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 효과가 일부 흡수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절대 한국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뭔가 강력한 목소리, 센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지지율을 좀 더 높여보겠다,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5.18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민주화 운동에 큰 밑거름이 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이죠. 예,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많은 유공자 중에서 뭐 전혀 공로가 없었는데 유공자 된 사람이 있다. 없을 수는 없겠죠. 한두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5.18에 대한 가치 자체는 분명히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부 이제 극우 보수 인사가 얘기하는 북한군의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됐다. 그것을 공식 소송이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첫 시험대가 이 5.18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의원들에서 어느 정도까지 징계 내지는 권고를 할 것인가에서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27일 만약에 전당대가 예정대로 선출이 돼서 당대표 선언된다면 아마 28일 정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서 한국당이 보수의 미래로서 우리가 그 북미회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5.18에서 잘못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그렇지 않고 새 의원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조금 경고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목소리를 내야지만 국민들도 당대표가 바뀌니까 보수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주문들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 세 분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까지 나오신 분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망동과 망언을 일삼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저 세 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 모든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5.18 관련해서요, 폭동이었고 또 그것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해석을 완벽하게 뒤집고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받던 경우가 다름 아닌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뿌리로 삼고 있는 이른바 민자당 정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정부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문제를 바로 정리했던 거 아닙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일도 바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200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박근혜 당시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서 5.18이 민주화에 헌신을 했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 전직 대통령이 해왔던 역할마저도 다 그 규정마저도 뒤집는 그런 망언과 망동을 일삼는데 자유한국당이 또 이후에 당선될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아무런 그 3명 의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저 그러면 새 출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혹은 광주의 5.18 관련 단체가 나서서 목소리 높이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결론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반드시 동참할 거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3명 국회의원의 이번 논란이 되는 발언 중에 특히 김순례 의원이 했던 발언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 뉴스를 보고 많은 사실은 국민들이 우리 세금을 축내는 괴물은 5.18 유공자가 아니라 이런 발언들을 하는 국회의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극우적인 표심에 기대기 위한 이런 발언들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에게 분명한 상처를 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개별 의원들의 사과 그리고 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선 자유한국당 이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내 인사가 아니고 원외 인사이면서 임시로 지도부를 맡다 보니까 당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새롭게 당권을 장악한 지도부에서 분명하게 역사적 인식과 개별 의원들에 대한 막말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0년 총선에서의 공천권 등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 윤리 차원에서의 징계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분명하게 저는 같이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저는 천안함 폭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북한에 대한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도 특정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사실상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배반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앞으로 준 사람들 5.18로 인해서 5월 광주의 국민들의 희생이 정말로 그 피가 물들어 있는 상황 속에 대한민국 민주화가 진전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정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젊은 청년들 46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게 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로서 분명하게 이 윤리에 다룰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섭섭함을 드러냈는데 구체적인 예시까지 제안을 했어요. 네. 예전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지방선거 때 대전은요 한마디로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황교안은요라는 말로 상당히 지금 경선판을 굉장히 휘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 이분은 그동안 뭐 언론 신문을 통해서나 몇 차례 인터뷰를 했지만 네. 방송은 첫 번째로 출연한 겁니다. 네, 어제 그렇죠. 저도 이제 방송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앵커가 계속 물었어요. 혹시 이게 박 전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았느냐? 네. 그러니까 본인은 허락을 받고 왔다. 아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의 이야기 자체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에 그때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서 책상을 좀 하고 걸상을 좀 넣어달라라고 이제 수차례 부탁을 했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게 해줬다라고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황교안 전 총리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책상과 걸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반입이 됐다는 거고. 황교안 전 총리가 대행을 할 때는 안 들어갔고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뉘앙스가 황 전 총리는 이걸 결국 들어주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저는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회를 신청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면회를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들은 바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체 뉘앙스를 보면 어제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가 결국 친박은 아니다. 이런 친박이라 하면 친박은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치 철학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친박인데 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뉘앙스를 깔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 경선 판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는 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까요? 과거에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을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처를 달래며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신청이나 거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의 전형적인 말투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쪽도 저쪽이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답변.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들으면 뭔가 본인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편을 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뭐 평상시도 아니고 좀 어려운 입장에 놓여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좀 정치권에 알려지기로는 아버님 그 사건, 최측근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사건을 가지고 그 배신하는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황교안 그 지금 후보, 전당대회 후보가 사실상 이게 친박의 대표 주자격으로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은 부인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 전당대회라는 시장의 제품에 박근혜라는 브랜드의 상품권 소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근데 상품권자가 아 이게 내 브랜드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내 이름을 본따서 이 상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인정한 그런 제품은 아니야 이런 아니다. 식의 비유를 그렇죠. 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복합적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분은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친박이 아니다. 이렇게요.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세력이 정치 조직은 일종의 이게 정치 머신인데 가동을 하지 않으면
가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진영으로 이렇게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지 않아요, 절대. 네. 뭔가 역할을 하려고 계속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됐을 때 그쪽으로 본인의 세력이 다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후의 정치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이쯤에서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가 내야 한다고 판단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면 지금 27일 날 전당대회 지금 날짜가 확정이 됐잖아요. 얼마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이 말이 악영향을 끼칠까요?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책임당원이 보면 한 3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40% 가까이가 TK 지역에 일단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어떤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알게 모르게 황 전 총리가 친박의 대표 주자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이게 황 전 총리는 라이센스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이제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표가 실제로 뭐 다른 후보한테 지금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대안부재론이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는 반면 또 박 전 대통령 열렬 지지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찍을 수 있느냐 이런 또 어떤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TK의 민심의 변화도 어찌 보면 이 당대표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가장 황교안 전 총리에게 서운했던 부분, 허리가 안 좋아서 책상과 의자를 좀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황 전 총리는 어떻게 입장을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들을 해왔고 접견 거부했다는 거는 맞는 건가요? 뭐 거부 이유 같은 거 제가 들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전부입니다. 참 대답을 잘 요리조리 비켜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 내용을 공개 비판에 나서기 전에도 이미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적극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뭘 거절을 해? 내가? 이거 헛소리지. 그게 바로 가짜 뉴스. 나는 모든 걸 다 도와드려라. 할 수 있는 대로. 법에 정한 가능한 건 다 도와드리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에 초기에 좀 여러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도와드리자고 내가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일단 기자들의 질문에 최선은 다했다. 최선은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결과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여기 보면 법이 정한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드리라.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법이 정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그 재소자들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한테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예우를 해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구치소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쪽에서 허락이 없으면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 없으면 구치소에서 과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법에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법 위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구치소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인데. 네. 그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결정 자체를 구체로 하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실제 구치소한테 그냥 떠넘긴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럼 구체로 황 전 총리가 자 대통령이 지금 필요하신 게 뭐냐 책상과 걸상이라면 자 내 책임하에서 그거 넣어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아마 유영하 변호사 측의 아마 불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황교안 전 총리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요,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닙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의외네요. 자, 이현중 의원님. 일단은 유영하 변호사가 홍 전 대표에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저격을 했어요. 아니, 지금 오히려 사면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이 홍 전 대표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홍 전 대표가 옛날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당에 있을 때부터 두 분 사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당사자가 바로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이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가 전하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심정은 일관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홍 전 대표가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박을 자기 쪽으로 좀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던진 아젠다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즉 자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또 지금 와서 또 뭔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척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아마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당시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반색을 하고 반기고 있다면서요. 지방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다 보고 일단 지금 시점,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그 나와서 내용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타겟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혀 권한대행 이후에도 자기가 탄핵당해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어려울 때요. 조그마한 거 갖고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의 특징이 뭐냐면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고 일종의 대통령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보시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차고 나가는 입장이고 선두를 달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친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황교안 전 총리의 표가 몰리고 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자기의 가장 맛적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네.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유리한 측면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이 계파 갈등 또는 지금 후보들이 나서면서 더 또 부각되는 갈등 양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올랐습니다.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한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컨벤션 효과는 이제 일단은 별로 그렇게 좋은 컨벤션 효과로 저게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 되게 좀 아프게도 여권이 못한다. 그리고 여권에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불법 대선 자금 차떼기 정당으로 낙인 찍혔을 때 그때 한나라당은 끝났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왜 한나라당이 되살아났습니까? 그거는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때 여권이 못해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여권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뭘 실망시키고 있나, 뭘 못하고 있나 이거를 찾아가지고 빨리 그거를 수정하면 제가 볼 땐 지금 자한당이 잘해서 그리고 아주 흥이 나는 축제의 장이 되는 컨벤션을 열고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에 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든 어떤 효과든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대한정당으로서 어떤 정책 그리고 여당의 국정운영 파트너로서의 어떤 건강한 포지셔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과연 지금 반짝반등한 지지율이 유지가 될까 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당 또한 지금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생입법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유치원 3법만 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체육계 어떤 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한 그런 입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당 또한 이런 민생입법, 개혁입법 관련해서 다시 신끈 조여매고 다시 뛰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양진호 회장의 손윗동서에 어디 부위를 찌르라고 하면서 살인을 청부했던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대해서 입건한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살인에 대한 예비 음모까지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 스님 같은 경우는 양진호 회장에게 정말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들을 함께하는 과정들이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멀찍이서 바라보건데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들까지 오고 갔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경찰은 수사에 나섰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검찰의 몫으로 남았기 때문에 양진호 회장은 일단은 지금 이 모든 혐의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양진호 회장을 변호했던 모든 변호인이 사임하게 되면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일단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분명하게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 누군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이 과거 민주당의 서울시 한 시의원이 실제로 살인을 청부하고 그 청부된 살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양진호 회장이 이와 같은 기이한 행동을 벌이게 됐던 배경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검찰에서 면밀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거부까지 지금 하고 있다. 네, 지금 저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진호 회장이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왕이 될 자. 예, 왕이 될 자다라고 하면서 넙죽 절을 했던 바로 그 승려입니다. 자, 이 승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승려길래 이렇게 양진호 회장이 믿고 이렇게 살인 청부까지 했는지 좀 의문스러우실 텐데요. 이 승려는 조계종과 같은 그런 종파에 소속된 승려는 아닙니다. 정식 종파 아니다. 네, 정식 종파에 소속된 승려는 아니고요. 또 술도 마셨던 것 같아요. 양진호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양진호 회장에게 술을 주셔서 감사하다. 예,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도 마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어떤 절에도 소속돼 있던 게 아니고 여의도에 국회 근처에 있는 곳에서 사무실을 열고 점과 관상을 봐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 국회 사무실을 열고 근처에 점과 관상까지 봐주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승려였는데 양진호 회장을 만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청부살인의 그 바로 대상이 손윗동서인데. 손윗동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 재산 이렇게 빼돌리기 하면서 최근에 결혼한 그 지금 현재 부사장 말고 원래 부인과 이혼하는 과정에 손윗동서가 양진호 회장의 부인, 당시 부인을 굉장히 많이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언도 해주고. 단순히 이혼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저렇게 무자비하게 청부살인을 획작할 정도로 아주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특히 조사까지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황당합니다. 어느 누구가 검경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얼마나 지금까지 수사당국이 양진호 회장이 보기에 우습게 보였으면 조사까지 거부하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인데 이럴 때일수록 검찰이 세게 강도 높게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겠습니다.